자, 그럼 지금부터 창의 ICT 융합 인재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 분명히 계시겠습니다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오늘 진행하고 있는 창의 ICT 융합 인재 포럼은 벌써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ICT 명품 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오신 분들과 함께 교육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한 시간으로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오늘 기조 강연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창의 융합교육 심포지움, 그리고 세상의 리더를 위한 기업가 정신 심포지움, 세상을 바꾸는 미래기술 심포지움 등 다양한 주제로 4일간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1일째 기조 강연이 되겠는데요. 창의와 융합을 주제로 창의 ICT 융합 인재 방향 제시를 위한 창조 융합 전문가 여러분들의 기조 강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래 스포츠 산업과 융합형 인재를 주제로 KBS 스포츠 배재성 대표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KBS 스포츠 크리에이티브 대표 배재성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보는 걸 하기에는 좀 아까운 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바깥 공기가 그립고 태양이 그리운 그런 정도의 아주 좋은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소중한 시간에 ICT 그 융합 인재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갈 그런 인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1987년에 KBS에 입사를 해서 이듬해 88년 서울올림픽이 유치되기 전에 입사를 해서 줄곧 스포츠가 좋아서 한 길을 걸어온 어떻게 보면 스포츠 전문 기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스포츠 취재부장, 스포츠 국장을 거쳐서 KBS 홍보실장을 하고 또 KBS 관계 회사인 KBSN의 부사장으로 또 근무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경영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기회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KBS 스포츠 크리에이티브의 대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스포츠 컨퍼런스의 현황과 미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컨버전스라는 건 뭐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뭘까요? 융합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융합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융합이 있을 수 있겠죠. 상품 컨버전스가 있을 수 있고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술 컨버전스가 있을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시장 컨버전스. 이런 컨버전스를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컨버전스의 요체,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든 컨버전스의 오늘날 트렌드가 이루어진 그 현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가 손안의 혁명, 스마트폰 때문에 빚어진 그런 측면이 대단히 많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도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모바일 혁명이 불면서 컨버전스란 용어가 부쩍 늘어났고 그 당시에 휴대폰 제조사들 삼성전자나 LG전자를 중심으로 한 제조사들과 통신사들이 본격적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컨버전스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벌써 15년, 16년, 10여 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컨버전스란 용어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트렌드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하고 이 컨버전스는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는가? 그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이미 기원전 로마 제국, 그 세계를 이끌었던 로마 제국이 이미 그 당시에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을 통해서 스포츠와
이벤트,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격투장이죠. 격투기를 통해서 대중들이 콜로세움에 모여서 또 즐기고 환호하고 최초의 또 관람 문화를 만들어내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초보적인 형태긴 하지만 귀족들에 의해서 배팅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미 그 당시에 기원전부터 스포츠와 관련된 대규모 이벤트가 일어나고, 이것이 오늘날 UFC의 원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굉장히 그 초보적인 컨버전스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올림픽은 뭐 프랑스의 쿠베르탕 남작이 1896년에 올림픽을 창시할 당시, 그때만 해도 사실 올림픽은 순수한 그런 올림픽 정신에 입각해서 평화, 세계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그 대회로 창설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올림픽의 성격이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올림픽이 지구촌 최대의 축제로서 최대의 스포츠 산업 중의 하나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올림픽의 역사를 보면은 1980년에 이 사마란치라고 하는 걸출한 스타 위원장이 탄생을 하면서 그때부터 올림픽이 흑자 올림픽의 기조를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84년 LA 올림픽 때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흑자 올림픽이 열렸고, 그 다음 대회가 바로 서울에서 열렸던 88 서울 올림픽입니다. 그 서울 올림픽이 동서화합의 장이 됐고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스포츠 축제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바로 그 올림픽도 이제는 단순한 스포츠 제전이 아니라 세계 최대의 스포츠 산업이고, 또 세계 각국이 서로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는 그런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뿐만 아니라 2002년 우리가 월드컵을 개최했습니다마는 월드컵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가 이제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고 스포츠가 곧 산업이고 스포츠가 곧 융합이라는 사실, 우리가 조금만 되씹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스피드 스케이팅 5000m 은메달, 1000m 금메달리스트 이승훈 선수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승훈 선수는 원래 대학생 때까지 쇼트트랙 대표 선수였습니다. 쇼트트랙 국제대회에서 메달도 따고 그런 선수인데, 올림픽이 열리기 7개월 전에 쇼트트랙 대표 선수를 그만두고 스피드 스케이팅 장거리 선수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개월 만에 올림픽 메달을 따내면서, 금메달을 따내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컨버전스 현상입니다. 쇼트트랙 선수가 쇼트트랙의 기술을 가지고 스피드 스케이팅 장거리의 메달리스트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시다시피 쇼트트랙은 여러분들 그 간발의 차이로 날들이 밀기, 우리 한국 선수들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던 이 발끝으로 쭉 밀어서 상대방을 제치고 금메달을 따내는 그런 기술들, 이 코너워크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기술들이 전부 이 장거리에 접목이 되면서 세계적인 짧은 시간 안에 세계 최강자로 우뚝 선 케이스입니다. 이승훈 선수가 그런 신화를 일구면서 스피드 스케이팅이 아예 컨버전스를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올림픽 종목의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올림픽 종목에서 쇼트트랙의 경기 요소를 가미한 매스 스타트라고 하는 종목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매스 스타트는 쇼트트랙은 기록 종목이 아닙니다. 순위 종목이고, 금은동, 빨리 들어오는 순서대로 이제 우열을 가리는 그런 종목이고, 스피드 스케이팅은 아시다시피 기록 종목입니다.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록이 빠른 선수가 우승을 하는, 세계 신기록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런 종목인데,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매스 스타트를 도입하면서, 매스 스타트가 쇼트트랙하고 똑같은 겁니다. 남자들 경우 400m 트랙을 16바퀴를 도는데 기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들어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면서 경기를 하는
그런 요소가 가미됐는데 이 종목에서 대한민국의 이승훈 선수를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평창 때도 금메달을 따낼 수 있는 유력한 종목으로 지금 각광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이 결합한 융합한 그런 사례가 되고요. 팀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드스케이팅의 사이클 요소를 융합시킨 겁니다. 팀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장 양편에서 3명의 각각의 선수가 출발을 해서 상대 꽁무니를 쫓아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상대 출발했던 간격을 얼마나 누가 더 좁히느냐에 따라서 메달의 색깔이 갈리는 그런 경기인데,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종목이 다른 종목의 요소를 융합을 해서 새로운 종목을 만들어낸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스포츠를 좋아하는 팬들의 그 변화의 욕구를 얼마나 잘 충족시켜 줄 것인가에 관한 관심에서 시작이 되고, 다시 말해서 이제 그건 변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고 하는 것은 곧 흥행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흥행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바로 이런 시장, 변화에 대한 강렬한 욕구, 시장의 욕구, 이런 것들이 결국 컨버전스의 현상을 굉장히 트렌드로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포츠와 IT의 융합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 전파 매체가 등장하면서 스포츠가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예전에 저도 어린 시절에는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해외에서 경기하는 중계 장면을 듣고 청취하고 했습니다만은 TV가 도입된 이후에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불러일으켰던 프로레슬링과 프로복싱, 그래서 뭐 조지 포먼과 무하마드 알리의 대결, 이런 것들이 흑백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시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텔레비전 전파를 타면서 스포츠는 국경을 넘어서는, 또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는 메가 스포츠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곧 다시 말해서 스포츠가 이제는 본격적인 국제적인 산업으로 성장하는 시대를 열었다. 이게 전파의 그 역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더 확산이 되면서 최근에는 치열한 중계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체들이 왜 중계권 경쟁을 벌일까요? 역시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주간 방송을 맡아서 독점 중계를 할 경우에 시청자들의 쏠림 현상이 생기고, 광고주들이 그런 중계권을 가진 방송사에 광고를 많이 하게 되고 협찬을 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가치 때문에 치열하게 중계권 경쟁이 벌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올림픽과 월드컵이 국민 공동의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간에 이견이 생겨서 한때 중계권 파동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중계권 파동에 승자도 패자도 없는 모두가 패자로 기록이 되고, 승자의 저주가 일어나면서 치킨 게임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뒤늦게나마 이제 최근 들어서는 다시 이 국민적인 관심 경기에 관한 공동 콘텐츠 개념이 정립이 되고, 이제는 나란히 또 그런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중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고통을 당해 보면 이 상생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깨닫게 되는데, 앞으로는 컨버전스와 관련해서도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각종 융합 현상이 일어나면서 시장 쟁탈전이 벌어질 겁니다. 비단 뭐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야가, ICT 분야가 남들보다도 얼마나 빨리 기술을 만들어내고 또 그 기술이 시장의 접목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선점하는 자가 곧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컨버전스인데, 이 컨버전스도 결국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생존 경쟁을 하다 보면 상생을 위한 컨버전스로 결국 귀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스포츠와 세계적 IT 기업의 각축장. 지금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기업들은 전부 스포츠를 가장 중요한 콘텐츠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뭐 구글의 안경, 또 워치폰, 웨어러블 컴퓨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스포츠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손목 시계를 차고 걸어 다니기만 해도 본인이 활동량이 체킹이 되고 심박수가 확인할 수 있고 또 맥박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그 데이터가 기록이 되고 빅데이터화돼서 각 개개인을 향한 이 마케팅이 기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제는 스포츠를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로 생각을 하고 협력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벌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성공 사례가 이제 골프존이라고 하는 건데요. 스크린 골프인데 처음에 출발할 때만 해도 스크린 골프는 그다지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필드에서 하는 운동과 실내에서 하는 운동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골프존은 연매출이 조 단위가 넘어가는 대기업으로 성장할 만큼 빠른 그런 성장을 한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스크린 IT에 스포츠를 접목을 시켜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데이터를 플레이어에게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고 계속 성장 산업으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뭐 너무 잘 아시죠? 이세돌 AI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대결이 대한민국을 광풍으로 물들였고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인공지능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바둑이 스포츠의 영역으로 넘어온 지가 벌써 꽤 됐습니다. 10여 년 됐는데요. 그만큼 이제 바둑도 이 스포츠 바둑이 원래 문화였죠. 문화 출입으로 따지면은 문화존이었는데 이 스포츠로 오는 것이 산업으로 성장하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바둑인들이 스포츠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또 한 번 이 알파고와의 이번 대결을 통해서 새로운 또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젠 뭐 가상현실의 세계, 증강현실의 세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싶지 않아도 이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도로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저희 회사와 관련된 내용이고 지금 그 포스텍하고 저희 회사가 웨어러블 카메라를 앞으로 선수들에게 장착을 시켜서 굉장히 그 역동적인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이제 내년 정도면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이제 텔레비전 영상을 통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가장 생생한 화면들이 앞으로 스포츠 중계 방송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IT와 기기, 공간, 목적의 결합 뭐 간단합니다. 뭐 지금은 자동차가 엔진 산업이 아니죠. 지금은 이제 자동차가 IT 산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뭐 전기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혁명이 일어나고 IT와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자동차 산업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융합 현상이 지금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뭐 주말에 이번 주말 또 지난 주말도 그러셨겠지만 주말에 나가면 요즘은 복합 문화 공간이죠. 전부 뭐 쇼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쇼핑하는 공간이 곧 여러분들의 주거 공간이 되고 생활 공간이 되고 스포츠 레저를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융합 현상으로 대변될 수 있는 거고 지금 뭐 카페 전성 시대라고 그러죠. 북카페니 뭐 자동차 판매장까지 지금 카페형으로 지금 변신을 거듭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융합 현상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토털 서비스 개념이죠. 움프코아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이것도 컨버전스 형태라고 그래요. 지금 은행의 창구가 그냥 은행이 아니고 문화 공간이 되고 쉼터가 되고 또 만남의 공간이 되는 그런 은행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작은 지방의 은행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는 그런 사례가 역시 컨버전스의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스포츠 컨버전스의 미래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는 굉장히 미래형 산업 콘텐츠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스포츠는 스포츠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눈을 뜨고 잠을 들 때까지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는, 떠날 수도 없고 늘 관심 속에서 머무는 그런 중요한 콘텐츠로 자리 잡을 것이다. 미래의 그런 현상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거 문화의 핵으로 이미 스포츠가 가까이 다가 있고 이미 100세 시대, 노령화 시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웰빙, 웰다잉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건강과 관련된 내용이고 스포츠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녹아 있다는 거. 그래서 스포츠는 미래형 산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스포츠를 이제는 단순하게 건강 개념을 뛰어넘고 스포츠에 재미를 붙여서, 재미를 입혀서 레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신종 스포츠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포츠의 미래도 앞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는 좀 관심을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야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일어날 겁니다. 비단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융합 현상들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젊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앞으로 많이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지금 뭐 3포 시대니 N포 시대니 취업이 어렵다,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고민들도 분명히 탈출구는 있을 거고, 그 탈출구 중에 하나가 ICT 산업이 탈출구가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고, 컨버전스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저희 그래도 학생들 많이 있는데 질의응답 몇 가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마 평창 동계올림픽도 ICT와 결합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 지금 학생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이동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좋아하시죠? 네, 모두 책만 읽으시나 봐요. 네, 혹시 남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네, 뒤쪽에 우리 여학생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그 스포츠에 관심 많으세요? 뒤돌아보시는 우리 여학생? 네, 어디서 오셨어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 포스텍에서. 네. 네. 아, 학생이 아닌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학생이에요?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혹시 스포츠 관련해서 또는 스포츠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ICT와 융합도 괜찮고, 네. 궁금한 점 있으세요? 기습 지명 당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당황해하시는데. 나중에 생각나면. 네, 강연을 워낙 열심히 듣고 있어서 한번 궁금했어요. 뒤쪽에 계시는 우리 학생들은 어떠세요? 요즘 좋아하는 운동 없으세요? 하고 싶은 운동이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e스포츠 좋아하는데 e스포츠요? 네. 네네네. 혹시 음. 혹시 공중파에서는 e스포츠를 다룰 생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하셨고요. e스포츠는 제가 KBS N에 있을 때 케이블 방송으로 사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e스포츠에 대한 또 그 비판이 좀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중계 방송을 좀 하다가 계속하지를 못하고 중간에 중단했었는데 이제 트렌드가 한번 변한 거죠. 그게 벌써 시간이 꽤 흘렀었고 트렌드가 변했고 e스포츠도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의 콘텐츠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이 아니라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e스포츠도 이제 지상파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보급이 될 수 있는,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중계 문화를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머지 않을 것 같네요. 또 있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스포츠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달하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KBS 스포츠 배재성 대표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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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축제로 남아 있는 것이 평창 동계올림픽일 텐데 ICT 분야에서 또 새롭게 배재성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생생한 현장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K 스타트업의 미래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 주시겠습니다. 르호봇 모경두 대표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좀 자유로운 세션인 것 같은데 분위기는 굉장히 진지하고 학구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K-스타트업의 미래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이어갈 텐데요. 평생을 말씀으로 업으로 삼으신 분인 우리 배재성 대표님 뒤에서 제가 바톤을 이어받으려니까 좀 부담은 됩니다만은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것을 한번 말씀을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목영두입니다. 이름을 발음하기도 참 힘들죠. 예. 제가 제 이름 앞에 가로표를 쳐놨는데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전국에 약 7천 가구 된답니다. 목시성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목영두 하려니까 발음도 참 쉽지 않습니다.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데요. 대신 식별력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그럽니다. 아빠, 목시 뒤에는 뭔 이름을 붙여도 안 이뻐요 라고 해요.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그런데 네가 목시성을 가졌기 때문에 네가 잘하면 사람들에게 쉽게 각인될 것이다. 근데 네가 잘못하면 대신 전국적으로 찍힐 것이다. 그래서 제 모경두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하면 전국적으로 좋은 분이 될 텐데요. 제가 잘못 인식되면 나쁜 놈으로 인식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 동안 제가 좋은 분까지는 아니어도 좋은 사람 정도로 기억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금융기관의 증권사와 창투사에서 약 20년 정도 일을 했고요. 그리고 실물시장, 창업시장에서 10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국내에 처음으로 창업학이 도입될 당시에 석사와 박사를 제가 운이 좋게도 제가 처음으로 해서 국내 창업학 박사를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지금 현재는 로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대학과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현장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과 학교에서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있는 로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이것도 로봇 하면 사람들이 로봇 만드는 회사냐라고 해요. 로봇 만드는 회사 아닙니다. 제 모경두와 더불어서 로봇도 가독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죠? 근데 식별력은 굉장히 강할 수 있습니다. 18년 전 1998년도에 만들어놓은 로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는 지금 현재 전국과 해외에 37개 센터에서 약 3,600개 스타트업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고요. 창업자를 돕는 일을 해오면서 창업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6. 많은 시사점을 두는 동영상이 같습니다. 이거 이외에 어제 성남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로베르토라고 하는 이태리의 피아니스트와 테오라고 하는 로봇이 피아노 연주 시합을 했답니다. 그런데 인간인 로베르트 피아니스트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기계는 아주 정확한 음을 따냈지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속도 조절 내지는 감성을 풀어내기는 어려웠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미래에 어떤 길을 가야 될지가 이 영상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우물을 팔아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과연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과거 이런 시험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능금의 주산지는 어디입니까? 1, 2, 3, 4 대구. 이거 사지선다형으로 시험을 전 본 기억이 납니다. 자, 지금 그런 문제가 출제된다면 과연 대구라고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이 오답인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듣는 고령화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꿀 것이고요. 이것은 일본에서 개발한 AI의 인공지능이 가미된 로봇인데요. 이 로봇은 도쿄대 입학을 준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장착하고 만들어졌는데요. 427개의 사립대학에 합격할 점수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테슬라, 여러분 다 아시는 전기 자동차죠. 이게 어떻게 발전할 거냐면 결국 자율 자동차로 발전할 겁니다.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법률 제정가들이 운전은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운전을 하는 것은 불법이 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들어지면 128개의 직업군 내지는 부품들이 없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우리의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들이 정답이 오답인 세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익숙해 있던 게임의 법칙들이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역시도 과거에는 한 업종에서 내가 평생을 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10개 이상의 평생 동안 10개 이상의 직업을 갖게 되는 세상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평생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한 번 이상은 창업해야 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정답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나요? 자, 공무원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대학 졸업생 55만 명 중에 30만 명이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 빠르게 우리를 추격하고 있는 중국은 대학 졸업생 700만 명 중 300만 명이 창업을 관심을 두고 창업을 하고 있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직도 정답이 없는 세상에 왔는데 정답을 찾고 있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카프만 재단의 칼 슈람 이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진 국가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창업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활력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창업에서 찾아야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제 성장 동력이었던 대기업은 성장은 이어갈 수 있지만 고용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장과 고용의 두 마리 토끼를 찾기 위해서는 고성장 벤처를 육성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엿보입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천억 벤처 450개, 1조 벤처가 6개가 탄생을 했고요. 벤처기업의 총 매출은 우리나라 GDP의 14.5%, 그리고 종업원 수는 전체 근로자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4%의 벤처기업이 신규 고용의 60%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앞으로 이것들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 과연 벤처만으로 가능할까요? 제가 축구장을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 축구장에서 우리가 앞에 스트라이커들이 골을 넣으면 이길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죠?
근데 스트라이커가 아무리 골을 많이 넣어도 수비수가 잘못하면 골을 먹으면 이길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수비수가 엄청나게 골키퍼가 선방을 해서 잘 신들리는 선방을 해도 앞에 공격수가 골을 넣지 못하면 이기기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거나 1승은 스트라이커나 뛰어난 수비수만 있어도 1승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리그 우승을 하려면 과연 어느 한쪽만 잘해서 될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와 연결해 보면 스트라이커 역할은 결국 대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역할을 할 거고요. 소상공 자영업은 사회 안전망 기능을 하면서 수비수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중간의 미드필더들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1인 창조기업이나 지식 기반, 아이디어 기반의 즉 창의성을 결합한 마이크로 비즈니스가 많이 발굴이 되고 키워져야 우리나라의 미드필더가 튼튼해져서 이 전체 생태계가 건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대학생들이 창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도 창업의 숫자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연간 약 100만 명의 창업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당한 숫자가 기회형 창업이 아닌 생계형 창업에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대학생들도 조사를 해보면 많은 경우 외식 기반의 생계형 창업 쪽에 많이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형 창업이 늘어나야 그래야 우리 생태계 건전해질 텐데 여기에서 ICT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기존의 전통 산업에도 ICT가 결합되면 얼마든지 벤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벤처된 고정관념 있죠. 2000년도에 벤처 붐이 일어날 때 IT가 주도를 하다 보니까 IT만이 벤처인 것처럼. 그러나 사실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창의성과 혁신성이 결합되면 얼마든지 벤처가 일어날 겁니다. 그게 바로 융합인 것이죠. 자, K 스타트업의 미래를 한번 제가 짚어보기 위해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창업에 대한 인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앙트로프너십 모니터라고 하는 GEM 데이터입니다. 매년 전 세계 100여 국가의 데이터를 조사하는 건데요. 이거 보면 이런 겁니다. 윗단에 있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제 모습이 고정된 화면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제 뒤통수가 자꾸 비쳐서 불편합니다. 제가 앞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굉장히 융합이 되는 공간이라 방송도 딴 곳에서 나오고 참 집중력을 하기가 여러분들 힘드시죠, 그죠?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윗단에는 창업이란 것이 얼만큼 자신의 커리어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성공한 창업가가 사회에서 얼만큼 높은 신분을, 지위를 누릴 것인가, 그리고 창업이 미디어에 얼만큼 많이 노출되고 긍정적으로 비춰지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이 54개국 조사 대상국 중에 거의 하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떨어져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도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세세하게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사회적으로는 전체로 우리나라는 사회적 인식이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죠. 밑에에 대해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속에서 사업 기회를 발견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발견한 사업 기회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충분히 지식과 경험들을 갖고 있느냐, 또 실패된 두려움은 어떠냐, 그리고 향후 3년 후 창업할 의도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지표들입니다. 이건 역시도 사실은 대부분이 우리나라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와 비교해서도 사실 좋아진 것보다는 악화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창업의지를 불씨를 살릴 것인가? 근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실패의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 실패의 두려움이 근본적으로는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 사실 여기 앞에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기성세대에 상당히 많은 책임이 있을 겁니다. 왜?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는 정답을 찾는 교육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네들이 고민하고 시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시도하는 것이 익숙치 않습니다.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비춰지는 것이 좋은 모습으로 비춰져야 하니까 내가 비틀거리는 모습이 밖에 사람에게 보여졌을 때 그 사람들에게 느끼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근본적 원인일 겁니다. 그럼 그네들에게 우리가 고민하고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사고를 심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큰 기저에 깔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시작은 결국 K-스타트업의 미래 역시도 답은 교육에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옆 동네 마윈 회장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마윈 회장 대부분 아시겠지만, 마윈 회장이 지금의 마윈 회장이 있기까지 어떤 실패가 있었나요? KFC에 입사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24명 중 23명이 합격하고 1명 떨어졌는데 그게 마윈 회장이었습니다. 또한 경찰 공무원 시험에 4명이 합격하고 1명이 떨어졌는데 그것 역시도 떨어진 사람은 마윈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교육 속에서는 마윈 회장이 지금 현재의 모습만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윈 회장이 지금 현재의 마윈이 있기까지 시도하고 도전했던 그런 중간 과정들이 우리는 많이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윈 회장도 이런 얘기를 했죠. 가장 큰 실패는 포기하는 것이다. 희망을 찾아 재도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육은 마윈과 마크 주커버그를 키워내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도전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현재의 마윈 회장의 위치가 아니라 마윈 회장이 현재의 모습까지 오도록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시도를 했다는 그 사실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마윈 회장이나 마크 주커버그는 우리의 정규분포상의 상위 1%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창업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키워지는 것이다, 육성하는 것이라고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육에서 마윈과 마크 주커버그를 키워내겠다고 합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미드필더 얘기를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정규분포 안에 있는 보통 사람들이 얼만큼 많은 시도를 통해서 자기 길을 찾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한 이슈로 취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융합 인재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재정의가 또한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융합은 우리 머릿속에는 이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내가 연계 전공이나 복수 전공 또는 이종 학문들을 내가 지식을 습득하면 융합 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약간의 편견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융합이 의미가 있으려면 물리적인 병합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재 역시도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는 인재의 모습은 뭡니까?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즉 정답을 잘 찾는 사람이죠. 근데 정답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이미 도달하고 있는데 정답을 찾는 지적 능력을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인재로 정의한다는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인재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 원재료를 바탕으로 그것들을 자선화해서 무엇인가를 결합해서 필요한 것들을 찾고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즉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재의 정의로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부모 세대에게는 소위 말해서 세평에 의한 좋은 대학을 우리가 찾지 않을 겁니다. 그것의 바탕에 깔려있는 게 결국 우리가 혁신과 위험에 대한 재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 또한 우리에게 편견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이 혁신의 단어 속에 우리는 머릿속에 잠재해 있습니다. 혁신은 그런 급진적 혁신을 통한 세상을 바꾸는 일도 있지만 또한 점진적 혁신을 통한 이 세상에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일도 얼마든지 혁신의 범주에 일어날 텐데요. 그 혁신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창의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혁신의 정의를 조금 더 소프트하게 가져가 보면 탐스 슈즈의 CUN 블레이크 마이코스키가 정의한 혁신의 정의가 아주 소프트한 정의가 아닌가 합니다.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보는 것을 다르게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고 생각을 바꾸면
모든 사람이 다 혁신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혁신한 정의 속에 너무나 무겁게 정의하고 뭔가 세상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강박관념이 쌓여있다 보니까 나는 혁신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정의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혁신성, 창의성에 우리가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위험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실은 위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위험들은 여러분들이 노력에 따라서 사실은 축소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랜 동안 교육 속에서 위험은 어떻게 배웠냐면 피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험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통제불능 위험과 통제 가능 위험이 있는데요. 우리가 천재지변과 같이 우리가 위험을 인지해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기 쉽지 않은 통제불능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크게 관심 가질 영역은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통제불능 위험 때문에 통제 가능 위험마저 우리가 그 위험을 인지하면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통제 가능 위험마저도 우리가 놓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잃게 됩니다. 위험이 높은 곳에 분명히 기회가 존재합니다. 금융시장 속에서 위험이 높은 상품에 금리를 높이 쳐줍니다. 위험이 낮은 상품에는 금리를 낮게 쳐주죠. 왜? 그것은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위험을 관리한다는 개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확률 변수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률 변수를 말씀드리면서 이 카지노로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이 공간에서 플레이하는 대표적인 주체가 두 주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갬블러와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 카지노 사업자입니다. 근데 누구에게는 도박꾼이라고 부정적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게 건전한 사업은 아닐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사업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결국 위험값에 대한 통제입니다. 자, 갬블러들은 카지노장에 가면서 내가 오늘 당첨될 확률이, 벼락 맞을 확률인 812만 분의 1 곱하기 2 계산하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입니다. 그 사람은 확률값을 계산하고 가지 않습니다. 근데 카지노 사업자는 어떤가요? 카지노 사업자가 본업을 해서 망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 특혜 시비가 붙는 곳이 카지노 사업장이죠. 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확률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은 사실 막연한 위험이 아니라 계산된 위험값을 우리가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된 위험값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험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즉 내가 플레이하는 인더스트리와 내가 플레이하는 기업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잘 워치하고 관찰하고 그것들을 분석해내면 내가 위험값을 줄이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값을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키워드를 던져봅니다. 많은 사람들을 창업시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창업가가 육성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다. 굉장히 큰 일이죠. 그런데 사실 그 기존 원리를 따져보면 그리 또 큰 일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K 스타트업의 도전은 결국 첫걸음은 창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사실들이 하나 있습니다. 창업가 정신 교육은 절대 창업 교육이 아닙니다. 창업가 정신 교육과 창업 교육은 분명히 개념이 정립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부에서도 2018년도부터는 기존의 용어로 하면 기업가 정신 교육을 초중고에서까지 의무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일 겁니다. 창업가 정신 교육은 사실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주무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가 정신 교육은 분명히 청소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학생들에게 창업가 정신 교육을 시키면 바뀔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안 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겁니다. 저는 더불어서 청소년과 더불어서 부모님들에게 창업가 정신 교육이 창업 교육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교육이란 것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업가 정신 교육이 이 대중 속에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싹튼 많은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은 아이들이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창업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질 때 시키는 것이 창업 교육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창업가 정신교육은 교양 과목처럼 들어야 될 과목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럼 나는 창업하지 않을 건데, 난 취업할 건데 내가 창업가 정신교육을 들어야 되나?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애리조나 대학의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리조나 대학에서 13년 동안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MBA 프로그램 아시죠? 우리나라만 경영대학원에 졸업한 학생들을 일반 경영학을 전공한 학생들과 창업학을 전공한 학생들의 5년 후 졸업 후 5년 후에 연봉을 비교해봤더니 창업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일반 경영학 전공자보다 27%가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조직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창업가 정신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좀 더 높게 났을 것이라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창업가 정신 교육이 엮여져야 될 거예요. 이걸 통해서는 결국 갖고 있는 재능이 창업가 정신 교육을 통해서 도전, 실패, 학습의 과정들이 보다 강화되고 그래서 보다 많은 씨앗들이 나타날 잠재적 창업가 육성이 될 것이고 그런 육성된 잠재적 창업가가 어떤 임팩트에서 창업을 통한 가치 창출로 연결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창업 플랫폼 육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업가를 육성하는 일 못지않게 창업자가 보다 쉽게 창업이란 터전에 발을 들이고 그 사람들이 설사 실패하더라도 작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육성하는 일을 본격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혁신적 사례들인 퀄키, 테크노샵, 뭐 이런 Y 컴비네이터 같은 그런 혁신 플랫폼들을 육성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미 일부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문을 연 것이 이거의 하나의 일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로봇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로봇은 창업자에게 필요한 공간과 그네들이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사업 지원 서비스 그리고 그네들의 역량이 부족된 것들을 외부와 연결시키기 위한 네트워킹 서비스 이것들을 모아서 유망한 창업자들을 육성하고 발굴한 인큐베이팅 비즈니스를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펼쳐나가면서 오토 창업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지금 저희가 36개가 있는데요. 지방에 조만간 대구, 지금 현재는 광주와 부산에 있는데 대구와 포항 공대 내에 포스텍 로봇을 계획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전주 등의 전국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고 4월 29일 날 오픈한 상해센터에 이어서 중국의 염성,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도 염성시에서는 저희의 민간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염성시에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달라는 의미에서 시설과 운영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저희를 유치하려고 해서 저희가 조인식을 맺고 9월에 오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이런 청년들을 잠재적 창업가로 육성하기 위한 로봇 G 캠퍼스를 신촌에 지난주에 정식 오픈을 해서 이러한 ICT를 결합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래의 융합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을 저희가 로봇 G 캠퍼스에서 사회 공헌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융합 인재 사관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봇이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에코시스템인데 이것은 공공과 대학, 민간들의 협업 플랫폼을 통해서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결국 이런 것들이 생태가 조성되려면 산과 학, 민간과 공공, 민간과 민간의 협업이 만들어지는 창업 플랫폼이 구축이 되는데 독일의 운터네메르라고 하는 이 사례가 우리한테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미난대학의 창업 보육 기능을 순수 민간 영리 기업이 이것들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것들이 되려면 평가 지표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집행자들이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부담감을 덜고 창업 정책의 혁신성을 통해서 창의성과 혁신성을 지원하는 평가 지표가 만들어져야 기존의 평가 지표 도구에서 머물러 있는 것들이
제약된 것들이 벗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대학이나 정부 모두 우리는 이제 단기간의 승부를 보고자 하는 데서 우리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죽의 기다림을 제가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고자 합니다. 이것은 대나무인데요.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4년 동안은 아무리 무슨 노력을 기울여도 싹이 트질 않고 3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5년차 되는 해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해서 하루에 30cm에서 80cm씩 자라서 나중에는 15m, 20m의 커다란 대나무가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4년 동안 이런 단단한 지하에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개인이 인생 설계를 할 때나 또는 대학이나 공공이나 정부에서 우리의 플랜들을 세울 때 모죽의 기다림이란 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이런 작은 시도를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께 전해드린 것은 창업 강국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 짧은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또 질문 질문이 조금 있으시면? 받아볼까요? 네, 아마 대학생들 요즘 창업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이동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없으실 거로 예상을- 계시는데요. 네. 네. 네, 대표님 무대에서 네. 말씀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경희대학교 홍승현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대학생들이 창업이나 자기가 무언가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갖는 건 사실인데 그 중에 또 걱정을 많이 하는 요소가 있어요. 가장 제가 많이 듣는 요소는 네가 그걸 했는데 대기업이 하면 어쩔 건데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인큐베이팅을 하시면서 그런 사례를 보고 겪으신 게 있으신다면 이제 학생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요. 예.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창업자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멘토링을 하면 내 아이디어가 누출될까 참 걱정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시장에 진입하는 순간 나의 경쟁자는 나와 똑같은 스타트업이 아니라 이미 대기업, 중견기업, 선발주자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그네들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가 없을 것이고 차별적인 방법으로 진입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선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이디어가 특별한 것 같지만 근데 그것은 결과값은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냐 마느냐 또 행동할 때 어떻게 풀어내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두려움 속에서 머물러 있기보다는 기꺼이 밖을 나가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 실패했을 때를 대비하는 플랜은 있어야겠죠. 그래서 멘토링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기꺼이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가도 되는 거죠, 대표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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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20대가 아니라 30, 40대에게도 창업을 권하고 싶으신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단순히 창업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너무나 우리나라는 창업을 너무 권하다 보니 아직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창업을 합니다. 창업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요. 내가 지금 창업할 준비가 돼 있느냐,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행적인 활동들이 필요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30대, 40대, 50대 역시 앞으로 50대에 은퇴를 했다면 30년 동안 계속 취미 활동만 할 거냐는 겁니다. 창업이란 키워드는 꼭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률적 창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들을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창업이면 창업의 개념은 굉장히 광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들을 작게 시도하는 것부터 창업의 씨앗은 싹 트는 것이고요. 그것들이 우리가 법률적 창업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 생각들을 시도해보는 도전을 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인생은 기존의 그릇 안에 갇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대학생과 함께 창업 토크 콘서트를 1년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가장 크게 망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두려움을 좀 벗어나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마 이곳에 계신 대학생들에게는 큰 격려의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용두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기조 강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웨어러블 트렌드 및 IoT 플랫폼을 주제로 얘기 나눠주시겠는데요. 인텔 코리아 박종섭 이사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텔 코리아에서 IoT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박종섭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경희대 석사과정인 것 같은데요. 그 질문해 주셨는데요. 대기업이 하면 어떡하냐 질문 주셨는데 사실 대기업은 엄청나게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텔만 하더라도 그 회사를 그 아주 아이디어가 좋은 회사들은 회사를 삽니다. 사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이거나 그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기술을 살리거나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텔에서 제가 뭐 인텔이 아니라 오늘 IT 업체로 뭐 나왔기 때문에 IT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인텔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인텔에서 과거에 랜카드 회사를 하나 사가지고 랜카드 회사를 죽여버렸죠. 그리고 어디에다 녹여버렸냐면 칩으로 다 녹여버렸어요. 사운드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운드 브로스터라는 회사도 있었지만 사운드 회사 인수해서 회사는 죽여버리고 칩으로 다 녹여버렸고 또 마찬가지로 그래픽도 마찬가지죠. 그래픽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대기업이 벤처만큼 빠르지 않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빠르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대기업은 자본력이 있는 거거든요. 자본력이 있으니까 그 자본력이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움직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자본력이 있다 보니까 그거랑 동전 기업으로 밀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염두를 좀 해두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든지 아니면 이제 기술을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 다행히 테마가 앞에서 하신 분들하고 다행히 그래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배재성 대표님께서 스포츠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목영도 대표님께서 창업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그 요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워낙 많이 그 생각하고 계시고 만드시고 계셔서 그런 트렌드하고 IoT 플랫폼 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작년에 그 이제 와치 시장이 제일 먼저 붐업이 됐죠. 여기서 자료앱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700만 개에서 2,300만 대까지 이제 그 시장이 느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안경 시장 쪽은 아직도 크지 않습니다. 안경 시장은 2017년도 가야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서 내후년도 가면은 안경 시장 쪽은 폭발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안경 쪽도 이런 안경보다는 지금은 이제 산업용 헬멧하고 스포츠 선수들이 쓰는 헬멧. 왜냐하면 이 헬멧을 통해서 스포츠 여기 그 경기력 향상이 엄청나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 연구들이 무척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지금 그 뭐 피트니스 제일 많죠. 이게 제일 가격도 싸고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메라, 그다음에 그 에더 시장에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대는 그렇습니다. 피트니스가 가장 그 가격을 적게 먹는 그 마켓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와치 시장이라든가 무슨 팔찌, 그다음에 이제 머리에 쓰는 쪽이 가장 비싸고, 왜 그러냐면 머리에는 눈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뇌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목이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무거우면은 목에 대한 또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열, 무게, 그다음에 그 화상 처리 부분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가격대도 가장 비싸고, 저희 쪽에 문의도 가장 많이 오는 것이 배터리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다음에 발열이 납니다. 그다음에 AR, VR 처리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장애가 돼가지고 상품 만들기 가장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사실은 저 시장이 커지느냐 마느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가장 염두에 두셔서 개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장은 커진다는 거는 뭐 너무나 많은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관심은 있느냐? 그런데 이제 관심은 있다고들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왜 안 사냐 얘기하면은 가격이 좀 비싸다. 그다음에 너무 사생활 침해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겠느냐 하면 어떤 거로 사겠냐 부분이 이제 저기서 보면은 뭐 헬스 쪽이나 피트니스 쪽, 그다음에 남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쪽, 그다음에 뭐 엔터테인먼트 하는데 좀 사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웨어러블 하는 존재가 되게 많죠. 여러분들 몸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제 맨날 그 창업가 정신에 입각해서 저도 이제 뭘 한번 개발해 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것도 지금 웨어러블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안경은 당연히 웨어러블일 거고요. 그다음에 여자분들은 귀걸이, 반지, 팔찌, 발찌, 하다못해 매니큐어도 웨어러블로 될 수 있는 거죠. 손톱, 발톱 다 웨어러블 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차를 타면은 안전벨트 항상 매시죠. 그럼 안전벨트도 웨어러블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웨어러블은 여러분들 몸에서 국한시키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착용만 하고서 이용하는 것들, 자동차면 자동차, 목욕탕에 들어가시면 헤어캡, 드라이어 그런 것들도 활용해 보시면 다양한 웨어러블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매칭되는 기술들이 뭐 퍼셉션이라든가 음성 인식, 그다음에 제스처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도체 업체에서는 요즘 그 아주 센서하고 프로세서하고 그다음에 메모리하고 배터리를 작게 만드는 기술들을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수요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걸 소위 MEMS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MEMS 시장 쪽에 대한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뒤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통합형, 그러니까 단순하게 CPU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CPU와 센서와 메모리와 OS까지 합체된 것이 거의 그 뭐 새끼손가락보다 더 작게 칩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MEMS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바이스를 구분해 보면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어주는 부분, 그다음에 사람이 컴퓨터한테 이제 재료를 많이 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마치 컴퓨터처럼 뭐 활동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재밌는 예가 요즘에 그 유모차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엄마는 가슴 쪽에 이제 그 카메라를 착용했을 때 애가 이제 앉아 있을 경우 애가 그 웃을 때 동시에 엄마도 그러니까 유모차에 있어서 엄마를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웃는 장면만 모으는 장면들, 우는 장면만 모으는 장면들 그런 기능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그 벤처 업체들이 또 한가곳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재밌는 것들은 또 많이 있는데 그건 설명을 뒤에서 좀 하겠습니다. 저기 35년도에 그 전격 제트 작전, 여기 젊으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아마 지금 앉아 계신 교수님들이나 분들은 저 드라마를 알거든요. 35년도에 전격 제트 작전이라고 하는 그 여기 미국 드라마지만 저게 이제 작년에 라스베가스에서 실현이 됐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LA에서부터 라스베가스까지 무인 자동차가 혼자 운전하고 와서 라스베가스 무대까지 올라오는 그것이 실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시작했고, 다음에는 무인 자동차 시대는 사실 무인 자동차 시대는 기술적으로는 많이 왔는데 사실은 문화, 법, 다음에 제도 이런 것들이 좀 따라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갈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무인 자동차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워치 시장은 패션, 시계와 명품 시계에 대한 그 인식이 있는데 제가 이게 왜 말을 썼냐면요. IT 쪽에 계신 분들은 너무 IT적으로 접근을 하세요. 근데 절대 IT의 시계가 나온다고 해서 명품 시장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품 시장과 IT가 융합이 되는 그런 시장 쪽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텔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퍼스트라는 회사하고 얼마 전에 태그 호이어라고 하는 회사와 제휴를 맺어서 IT 쪽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디자인과 기존에 갖고 있는 명품성에 대한 홍보 그런 것들은 명품 브랜드가 갖고서 역할을 나눠서 판단했더니 저희가 나오자마자 물론 많이는 안 만들었습니다만 호기성 때문에 저희가 3,000대를 먼저 3,000개의 시계를 만들었는데 판매되자마자 먼저 다 완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 명품 브랜드가 갖고 있는 그 희귀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희귀성의 그런 마케팅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안경 글래스 쪽 시장은 아마 2017년이 지나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특히 산업 안전 교육 쪽으로 시장이 가장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그 마켓을 갈 때가 무궁무진하죠. 왜냐하면 이 안경에서 뿌려지는 디스플레이가 엄청 나거든요. 내가 필요할 때 그 요리가 궁금하면 요리 쪽에서 바로 여기서 디스플레이가 되면 요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 엔진 오일을 갖고 싶거나 자동차에 무슨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안경이 그 사물을 인식하거나 시그널을 인식해가지고 정보를 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차를 살 때 매뉴얼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 당시에 인식만 해주면 거기서 정보를 뿌려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의 연구는 아마 여기 하나 학교에 계신 분들도 많이 연구하고 계시지만 이 시장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내년이나 내후년 시장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마켓입니다. 그다음에 뭐 저희도 그래서 아까 맞지만 그런 회사를 샀어요. 또 사가지고 지금 또 시도 중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상품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칩으로 녹일 것인가 그런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이제 그 밖에 이제 그다음에 제가 하나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뭐 스마트 칫솔 뭐 얘기되지만 한국에서 어떤 사람 스마트 스푼 만들었어요. 스마트 스푼. 네, 스마트 스푼, 스마트 젓가락 다 좋은데요. 스마트 포크도 좋고요. 근데 스마트 포크, 스마트 숟가락 시장에서 안 팔려요. 누가 사겠어요? 저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뭐 자기가 당뇨고 다음에 고혈압이니까 염분을 테스트해 주는 거는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스마트 스푼이 마켓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스마트 스푼, 스마트 칫솔 저런 거 다 개념적으로는 좋지만 세상에서 먹히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스마트 칫솔이 의미 있는 거나 스마트 숟가락의 의미는 기록이 돼서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로 누적이 된 다음에 판단하는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당신 조금 있으면 당신 고혈압 올 거예요. 당신 이빨 충치 올 거예요. 당신 풍치가 나올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예측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서비스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텔코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SK텔레콤, LG U+, KT 다 마찬가지지만 자기네들 IoT 플랫폼 다 개방했죠. 개방해서 여러분들이 디바이스를 만들면 거기에 대한 거를 자기네들한테 연결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면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쪽에서는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 서비스가 아 이거는 우리랑 융합해서 합하면은 고객한테 돈을 청구할 수 있겠다라는 레벨이 되면은 아마 그때 되면 그 여러분들 서비스한테 내가 돈을 얼마 줄 테니 그 서비스를 우리한테 제공해 달라고 얘기할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고객한테 이런 서비스 해주게 해서 몇 가지를 섞어봤더니 서비스가 되겠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다 개방하고 있는 겁니다. 조만간에 선택이 되시고 뭐뭐가 되면은 아마 연락이 따로 가실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카라는 회사도 인수했고요. 뭐 이것도 인수했다는 얘기는 뭐 그다음에 뭐 자비스 뭐 이런 것도 인수했다는 얘기는 뭐 다 해드리겠고요. 이거는 뭐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경진대회라는 부분 아까 상도 받으셨지만 여러분들 그 경진대회를 먼저 나가 보세요. 나가 보셔서 꼭 혼자 해보지 마시고요. 3명에서 4명 또는 아까도 여기서 얘기했지만 ICT라는 거 부분이 융합이잖아요. 그래서 인문학과 2사람, 공대 3사람이 딱 좋거든요. 그래서 인문학과 분들은
공대생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분들은 사람의 심성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사람을 타치할 수 있는 기술이 있거든요. 근데 공대생들은 그걸 못 봐요. 그걸 못 보고 기술만 보려고 그래요. 아, 그거 어려워. 그거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돼야 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5사람, 6사람 팀으로 이뤄서 해볼 때 반드시 문과생들을 좀 도입하셔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아주 심한 논쟁을 해보세요. 논쟁을 뭐 주먹질하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심한 논쟁을 해보신 다음에 결과를 도출해 보세요. 그 결과 도출은 일반 공대생들보다 나온 결과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낼 때 그 제품이 마켓에서는 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진 대회를 뭐 인텔도 많이 하지만 요즘엔 하도 대한민국 같은 데는 그 창조 경제라는 그런 큰 우산이 있기 때문에 경진 대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나가셔서 그다음에 나가서서 상 받은 것들 여러분들이 취업이 목표라면 반드시 어필을 하십시오. 그 어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이러해서 풀었고 이래해서 풀었더니 이래해서 제가 이 회사를 지원하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시면 어느 면접에서 그런 스토리를 가져가시면요 저라도 뽑겠습니다. 저라도 뭐 사람 끌어올리고 싶고 할 거고요. 이거는 뭐 경진대회 얘기니까 제가 뭐 시간도 지금 20분밖에 안 남았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디바이스가 많아질 거라는 것은 누구나 이제 예측이 되죠. 이제 막 귀걸이, 안경, 뭐 팔찌, 반지, 뭐 손톱까지도 이제 다 나오는 세상인데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냐면 배터리가 문제예요. 배터리 아직까지 무슨 배터리가 문제가 있냐면 과거에 커피숍 대학생들 특히 커피숍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어디냐면 이 플러그 꽂는 데부터 찾죠. 플러그 꽂는 데 찾고 플러그 꽂는 데 찾아가지고 그 요즘 대학생들 참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 잘 안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제 화이트 노이즈라고 그래가지고 근처에 있는 약간의 시끄러운 데 가서 노트북 켜놓고 책 펴놓고 있는데 거기에 계셔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3-4시간 많이는 6시간 이상들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가 문제인데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 파워 클러브를 꽂아가지고 핸드폰 충전도 시키시고 노트북 충전도 시키는데 문제는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넘쳐나면은 이거 어떻게 충전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무선 충전이라는 기술들이 속속히 느슨하기 시작한 거고 요즘에 핸드폰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핸드폰. 저희는 이제 6세대 노트북이라고 해서 노트북에도 충전되는 거 나오거든요. 노트북도 이제 무선 충전되면 문제는 이제 서비스 회사들이 특히 카페나 호텔, 공항에서 그런 것들을 수용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은 무선 파워 기능 때문에 모든 디바이스들이 충전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랑 우리 사회 보시는 아나운서님하고 제가 가서 얘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위에다 올려놓으면 다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충전되고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장 쪽도 하나의 큰 시장이 형성이 될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할아버지 한 분 계시죠? 공대에 계신 분들은 무해의 법칙인데 고든 무어분입니다. 아직도 살아 계시고요. 무해의 법칙은 그 1968년도에 인텔이 설립한 이후로 1916년까지도 아직까지 유효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18개월마다 반도체의 집적도는 2배씩 올라가고 있고요. 저희가 10나노, 7나노, 3나노까지 공정이 있어요. 3나노까지 공정이 있기 때문에 3나노 다음서부터가 저희가 이제 어렵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3나노 다음부터는 물질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의 이제 웨이퍼로만으로 하는 거는 어렵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재료공학과 분들하고 같이 새로운 물질을 지금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게 하기 위한 노력은 요 공정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서 혁신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메탈을 이용한다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3D를 세웠죠. 그다음에 요게 90나노, 요 하나가 여기 이몸처럼 생긴 게 트랜지스터거든요. 요 트랜지스터가 119나노지만 요 트랜지스터 하나가 요 윗단에 있는 거가 이제 이게 감기 바이러스가 110나노거든요. 감기 바이러스보다 더 작은 거예요. 트랜지스터 하나가.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멤스 시장 쪽에서 더 이상 그 프로세서만 담을 필요가 없어요. 센서도 담을 수가 있고 메모리도 담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퓨전 시장이 이 메모리 쪽에,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거 다 스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플랫폼 얘기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어차피 창업 쪽이니까 요즘 메이커 운동 활발해지고 있죠. 메이커라는 데서 메이커 페어라는 의미가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오픈 소스 하드웨어라고 하는 그 플랫폼 시장이 이제 많이 있었죠. 과거에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부분이 많이 활성화됐지만 요즘엔 또 아두이노를 비롯한 뭐 라즈베리 파이,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갈릴레오라든가 에디슨 같은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됐기 때문에 오픈 소스 하드웨어 부분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 하드웨어는 정말 글자 그대로 되게 쌉니다. 싸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으로 만들기가 좋고, 여러분들이 만들면은 그걸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게 좋지만, 거기에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오픈 소스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뭘 만들면 지저분해요. 제가 봐도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거를 3D 프린터로 좀 패키징을 해서 마이크로 펀드에다가 내놓으시면 아이디어가 좋으면 이제 펀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은 회사들이 마이크로 펀드에서 성공한 회사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뭐 오큘러스도 그렇고 페이스북에서 2조 원 주고 샀죠. 네스트도 마찬가지고 뭐 3조 원 주고 사고, 이런 것들이 한국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회사에 그 올라웍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올라웍스 인텔이 샀습니다. 인텔도 샀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보시면 이런 생태계가 요즘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조그맣게 되는 그 멤스 쪽이 나와요. 그래서 OS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육축 센서에다가 AP, 그다음에 OS, 메모리, 그다음에 관련된 그 패키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하늘에 떴다 말았다, 몇 바퀴 돌았다 안 돌았다가 다 소프트웨어 하드 킷이 다 나와요.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갈고 있는 뭐 걷고 있다, 뛰고 있다, 달리고 있다, 자전거 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미 이제 디벨롭 컷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더 나은 쪽에 이제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걸 연구하고 계신 분들은 아플싸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그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에서 준비되고 있으니까 그보다 더 나은 기술들을 지금 연구하셔야 될 거예요. 아예 그 소프트웨어 패킷으로 다 구별되어 있고요. 저한테 이제 2분 남았네요. 예, 그다음에 디바이스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스틱 PC라고 해서 서용화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다 뭐 이미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지금 IT 전반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별히 그 인텔도 지금 되게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매출이 55조에서 더 이상 성장을 안 해요. 이유를 봤더니 여러분들이 PC를 안 사요. 더 이상 많이 안 사요. 과거에는 PC 많이 사셨거든요. 이제 안 사시거든요. 그래서 대신 저희가 회사가 망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든 디바이스가 다 지금 데이터 센터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되는 업무 때문에 그 새로운 서비스를 도약하기 때문에 서버 비즈니스는 엄청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매년 레코드 브레이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단순한 디바이스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연속성으로 좀 공부해 주시고 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비즈니스 모델, 여기 그냥 기존에 있는 회사원들이라면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돌아보지 않으시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한번 했더라도 다시 한번 혁신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공모전이나 이런 데서 많이 뵀던 분들이 또 몇 분 앉아 계셔서 혹시 지금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이동해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없으세요? 아마 다 본인 거를 생각 중이신가 봐요. 저도 오늘 오면서 그 신문을 잠깐 읽었는데 피부 밑에 이식하는 태양광 전지? 네, 정말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서 오히려 이렇게 강연하시는 분들은 이 분야가 훨씬 낫다 그러시더라고요. 할 얘기가 많아져서. 네, 궁금한 점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웨어러블 트렌드 그리고 IoT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너무 시간이 아쉬울 만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할지, 기술 혁신을 생각해 봐야 될지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인텔코리아 박종섭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첫째 날 창의 ICT 융합인재 포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4일 내내 좋은 강연들이 이어집니다. 내일은 바로 이곳에서 오후 1시 40분부터 국내 대학과 고등학교 창의 융합 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창의력 향상 교육 방법 확산을 위한 창의적인 사고, 인문학과 ICT 융합공학의 구현을 주제로 한 창의융합 교육 심포지엄이 개최가 됩니다. 교육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역시 내일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문소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